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주부입니다. 살면서 저한테도 이런 스펙타클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어쩌면 주말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소재를 제가 직접 경험하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까지 받게 되었으니 일반인으로만 쭉 살아왔던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어요. 제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꿈에서조차 꿔본 적 없었던 일을 현실로 마주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만약 이런 상황에 놓여진다면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저처럼 벗어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응원을 담아 사연을 적어볼게요. 평범하기 짝이 없던 제 일상에 처음 돌이 던져진 게 언제였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래도 결혼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의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남들 사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는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부모님 손에서 별탈 없이 어여쁘게 보호받으면서 자란 딸이었지요. 제가 뭐 대단히 예쁘다거나 눈에 띄는 재주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전혀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늘 중간, 많아야 중간에서 살짝 위 정도 성적을 유지하던 그런 아이였어요. 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뒤처지지도 않았던 딱 교실 한가운데쯤에 앉아 있을 것 같은 학생이었죠. 학창 시절은 매일 비슷비슷했지만 나름 재미있었어요. 공부는 솔직히 말하면 언제나 싫었죠. 그래도 학생이면 공부는 해야지 라는 생각 하나로 억지로 책을 붙들고 앉아 있긴 했어요. 반항심이 불타오른 적도 없었고 선생님들 눈에 띄게 사고를 친 적도 없었어요. 그냥 반 아이들 중 눈에 띄지 않는 한 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평범한 아이, 그게 저였어요. 우리 딸만큼 키우기 쉬웠던 아이도 없을 거야. 애가 어쩜 저리 부탈하고 평범한지. 그게 자식 복이라잖아. 사고나 치는 아이였으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겠어? 골병 들었겠지. 그래도 뭔가 하나는 유난스러운 모습이 있어도 참 좋을 텐데. 늘 물 흐르듯이 흘러가잖아, 선비나 도사처럼. 그런 게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어디 가서 욕먹지 않는 비결인 거야. 오죽하면 부모님께서 걱정 아닌 걱정을 할 정도로 저는 무난한 아이였어요. 지각 한 번 없이 꼬박꼬박 학교에 나갔고요. 정말 몸살이 심하게 와서 도저히 못 일어났던 날을 빼고는 개근상을 받겠다고 이를 악물고 등교했어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요.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 친구들이랑 분식집에 앉아서 떡볶이랑 순대를 먹는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사실 그땐 떡볶이, 순대라고 하면 누구나 환장을 하잖아요. 그런 걸 먹기 위해 학원 수업을 째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학원 수업을 땡땡이 쳐 본 적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좀 웃기기도 한데 그때 저는 정말 새가슴이었거든요. 한 번 빠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부터 들었으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반항이라는 걸 하려면 차라리 그때 한 번쯤 해봤어야 했나 싶기도 해요. 너무 물 흐르듯이 순하게만 살아서 나이 마흔을 넘기고 이런 일을 겪게 된 건가 싶어 혼자 곱씹어 본 적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큰 탈 없이 대학까지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취직을 했죠. 사회에 나와서도 저는 딱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애사심을 가지고 일했어요. 사회 초년생이라 모르는 것도 정말 많았는데 그게 부끄럽다기보다는 배워야 할 게 많구나 싶었어요. 경험을 쌓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나중에 이직을 하게 되더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중소기업에 취직했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사람 냄새 나는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 사장님이요. 처음부터 저를 유난히 예뻐하시더라고요. 딱 우리 딸 또래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인데 사장님 딸이 저랑 동갑이었대요. 불치병을 앓으면서 몇 년 동안 병원에 있다가 제가 입사하기 2년쯤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장님은 가끔 저를 보시면서 그러셨어요. 우리 딸이 살아 있었다면 아마 너랑 비슷했을 것 같아. 회사 다니는 모습도 말하는 것도. 그 말이 부담스럽다기보다는
괜히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그래서인지 사장님은 저를 더 챙겨주셨어요. 회사에 들어온 선물이 있으면 집에 가져가서 먹어라 하고 주시고 야근하지 말고 오늘은 일찍 들어가라 하면서 잔업에서 몰래 빼주시기도 했고요. 딸을 대하듯이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평범하고 조용하게 흘러온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돌이 날아오게 될지를요. 그저 그때의 저는 여전히 무탈하게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우리 회사는 건축 자재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무실을 둘러보면 여자 직원보다는 남자 직원들이 훨씬 많았죠. 연령대도 높아서 저처럼 어린 여자 직원은 거의 없었고요. 자연스럽게 저는 회사 안에서 늘 딸 같은 존재가 됐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당연해졌어요.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이 힘들면 참지 말고 바로 이야기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무슨 막노동하러 온 것도 아니지 않냐면서 대놓고 편을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사실 저는 이 회사에 오래 다닐 생각은 아니었어요. 사회 초년생으로서 경험을 쌓고 경력 조금 만든 다음에 이직을 하려고 들어온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다니다 보니 이직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지만 매년 조금씩 월급도 올려주셨어요. 결국 저는 애사심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첫 직장에서 제 청춘의 한 조각을 다 쓰고 저는 시집을 가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남편은 제 대학 동기가 소개를 해준 사람이었어요. 처음 남편을 봤을 때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 보였어요. 뭔가 엄청난 쑥맥 같은 느낌이랄까. 말수도 적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저는 속으로 재미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제가 무례한 성격은 아닌데요. 얼굴의 표정이 다 드러나는 편이에요. 특히 재미없으면 더 그래요. 누가 썰렁한 농담을 하거나 분위기를 확 가라앉히는 말을 하면요. 일부러 웃어주거나 장단을 맞춰주질 못해요. 얼굴에 그대로 쟤는 왜 저런 말을 해서 분위기를 망치지? 이런 생각이 써 있는 거죠. 참 웃기게도 남편은 그런 썰렁한 농담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은 진지하게 웃기다고 생각하는 건지 혼자 웃고 있더라고요. 게다가요, 남편은 눈치도 좀 모자란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첫 만남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려버렸죠. 이 사람은 오래 볼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농담 코드도 안 맞고 분위기 읽는 것도 한 박자씩 느린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만남에서 남편이 갑자기 기가 팍 죽은 얼굴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농담하면 그게 듣기 싫으신 것 같고 표정도 안 좋으셔서요. 앞으로 농담 안 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설마 내가 웃어줄 때까지 일부러 계속 농담을 던졌던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면서도 일부러 그랬다면 더 별로였고요. 오죽하면 친구에게 남편이랑 정말 안 맞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는데 친구가 사람은 좋은 애니까 한 번만 더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뭐 친구 말이 틀린 적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만남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참 웃긴 게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겠냐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남편은 계속 저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했고 제가 안정적인 사람이라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안정적이긴 뭐가 안정적이야 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번을 찍고 11번을 찍고 결국 저는 넘어간 나무가 됐고요. 정신 차려보니 결혼까지 골인을 해버렸더라고요. 사실 그때 제 나이가 딱 30 초반이었어요. 누가 봐도 결혼 정년기였죠. 주변에서도 하나둘씩 결혼 소식이 들려오던 시기였고요. 그래서인지 결혼을 결정할 때 엄청난 확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제 할 때가 됐나 보다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은근히 시집살이에 대한 걱정도 들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외동아들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이 있었어요. 나는 내 자식 하나, 우리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어. 그 말이요. 왜 그렇게 마음에 걸리던지요. 마치 각오하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시어머니의 본색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우리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며느리가 이 정도는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 초반에는요, 제가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첫 임신을 하기 전이기도 해서 시어머니 말씀을 한두 번 정도는 거절할 명분이 있긴 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회사 일이 있어서요. 이렇게 말하면 그나마 넘어가 주시긴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매번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며느리인 입장인데 계속 안 된다고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받아주다 보니 시어머니는 점점 더 요구를 하셨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은근히 피곤한 사람이셨어요.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말끝마다 부담을 주는 타입이랄까요. 그런 시어머니를 단번에 퇴치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졌으니 이건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에서 손에 꼽히는 황당하고 기가 막힌 사건 중 하나예요. 첫 아이를 유산하고 결국 회사를 그만둔 뒤였어요. 그때 저는 정말 오로지 제 몸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다시 임신을 하기 위해서요. 병원도 다니고 음식도 조심하고 잠도 충분히 자려고 노력했지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달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냥 부탁일 리가 없다는 걸 그때 저는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부탁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요. 시어머니가 제 급여 통장을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그 통장을 좀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귀를 의심했죠. 통장을 빌려달라고요? 네? 어머님, 아니 제 통장을요? 제 명의로 된 통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래.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 사실 자기가 아들 결혼시키기 전에 혼수며 결혼식 준비며 이것저것 도와주다가 카드값이 연체가 됐고 그래서 지금은 자기 통장을 쓰면 돈이 들어오는 족족 카드 회사에서 바로 가져간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 남는 계좌를 잠깐만 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생활비 정도만 넣어둘 통장이 필요하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약해졌어요. 실제로 결혼 준비할 때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도와주셨다는 이야기를 남편한테도 들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깊게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안일했죠. 통장을 빌려주는 게 불법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알고는 있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잖아요. 설마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던 거예요. 생활비만 넣어두는 용도로 쓰시는 거죠? 그럼. 네가 걱정할 일은 절대 없어. 그 말에 저는 결국 통장을 내드렸어요. 통장만 준 것도 아니고 보안카드까지 같이 드렸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미친 짓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일이 될지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드리고 나서는 진짜로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시간이 꽤 흘렀어요. 한 2년쯤 지났을까요? 저는 아이를 출산했고 갓배길이 조금 넘은 아기를 돌보느라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대충 먹고 머릿속엔 온통 아기 생각뿐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은행이라면서 제 계좌 거래와 관련해 금융당국 요청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로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요즘 그런 전화 많잖아요. 게다가 전화 너머에서 말을 한 통장 제 주거래 통장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끊으려고 했죠. 그런데 며칠 뒤 국세청에서 등기 하나가 날아왔어요. 그걸 받아들고서야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듯이 기억이 확 떠올랐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빌려드렸던 통장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부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등기봉투를 뜯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내용은 계좌거래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하니 출석해 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참고인 조사라고 적혀 있어서 그래도 조금은 안심했어요. 확인만 하면 되겠지. 스스로 그렇게 다독이면서 혼자 세무서로 갔죠. 그런데요, 그 자리에 앉자마자 처음 듣는 말들이 와다다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계좌로 상당한 금액의 거래가 있었는데요. 자금 출처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탈세 혐의와도 연결될 수 있어서요. 탈세요? 아니, 제가 일도 안 하는 전업주부인데 무슨 탈세? 지금 통장에 오간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돈 세탁 용도로 썼을 수도 있고 확인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돈 만진 적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도 안 됐어요. 그냥 귀에서 웅 소리만 나고 머리가 하얘졌죠. 조사관은 제 말을 차분하게 듣더니 다시 묻더라고요. 그럼 이 통장을 다른 분께 맡긴 적은 없으세요? 하고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는데 무슨 일을 벌이신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조사관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자니요. 말들이 하나같이 무섭기만 했어요. 비정상적인 단기 고액 거래, 차명 투자 의심, 실사용자 불분명, 어쩌고 저쩌고요. 저는 정말 그런 돈을 본 적도 없고 쓴 적도 없었다고 계속 말했어요. 저는 이 계좌로 들어온 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변명의 말을 하는데 조사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문제라고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한마디로 제 계좌 명의를 가지고 시어머니가 불법 투자를 했고 그걸로 돈을 불렸는데 그 과정이 문제가 되면서 조사 대상이 된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요. 실제 투자한 사람이 따로 있고 계좌 명의는 제 이름이니까 이게 명백한 차명 투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였죠. 금융실명법 위반,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다리가 풀릴 뻔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정말 두 손이 두 발이 되게 싹싹 빌었어요. 조사관님, 제가 무지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일단 수사가 시작이 되어서 저도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이 안 나와서 목소리가 떨리는데도 계속 고개를 숙였죠. 아이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다행히도 고의성은 낮다고 인정이 됐어요. 대신 명의를 제공한 책임은 분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있었지만 과태료랑 벌금 처분은 피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물게 된 벌금이 1200만 원이었어요. 그 금액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저는 이미 일을 그만둔 상태였고 수입도 없었잖아요. 다행히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조금 있었고 그때 사장님이 임신 축하한다면서 따로 챙겨주신 돈이 있었어요. 그걸 모아서 정말 겨우겨우 벌금을 냈어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당연히 남편한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이건 혼자 덮을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저한테 무릎을 꿇다시피 하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알면 나는 정말 쪽팔려서 못 살아. 이것만 비밀로 해주면 평생 너한테 잘할게. 진짜로. 내가 시집살이 꼴보고 절대로 안 시키마. 어머님, 그래도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넘어가 줄 수 있잖니. 이 늙은이 소원이다. 제발. 그렇게 사정사정을 하시는데요. 제 속은 이미 다 터져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싶었죠. 그래도 그때 저는 아이 낳고 몸도 마음도 다 약해져 있었고요. 울면서 비는 시어머니 앞에서 싫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신기하게도 시어머니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던 시집살이도 저한테 툭툭 던지던 싫은 소리도 싹 사라졌죠. 며느리의 도리를 다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은 아예 안 나오기 시작했고요. 대신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어찌 보면요, 저는 그날 이후로 평생 받을 시집살이를
1200만 원 주고 미리 사서 끝낸 셈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참 씁쓸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끝난 게 다행인가 싶기도 했죠. 게다가 아이 낳고 나서 매일같이 걸려오던 전화도 싹 끊겼어요. 사진 보내봐라. 우리 손주는 뭐 하냐. 동영상 좀 찍어봐라. 그런 전화들이요. 어느 순간부터 아예 안 오더라고요. 조용해진 집에서 아이 숨소리만 들으며 앉아있으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면서도 또 이상하게 편했어요. 이렇게 평범하게만 살 줄 알았던 제 인생이 통장 하나 빌려줬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뒤집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1200만 원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아까웠어요.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그 돈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요, 제가 범죄자 딱지 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이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그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을 악물고 냈고 그 일은 제 인생에서 값비싼 수업료 같은 게 되어버렸죠. 그 일 이후로요, 제게 버릇 하나가 생겼어요. 딱 하나인데 은근히 제 인생을 많이 바꾼 버릇이었죠.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건 무조건 캡처를 해두는 버릇이었어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약속을 정할 때도요. 몇 시에 보기로 한 거 맞지? 이런 말 오가기 전에 이미 저는 대화창을 캡처해두고 있었어요. 또 원래 제가 밖에 싸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요. 그래서 아이 데리고 갈 만한 카페, 밥집, 분위기 좋아 보이는 곳 이런 걸 보면 습관처럼 캡처를 눌렀어요. 찰칵. 이 소리가요. 나중엔 제 마음이 조금 놓이는 소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차명 계좌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시어머니랑 나눈 대화를 캡처해둔 것도 없고 전화 통화를 녹음해둔 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 억울함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너무 부족했어요. 몰랐다. 이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 뒤로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휴대폰에 캡처를 정말 많이 저장해두게 됐어요. 날짜 보이는 화면, 상대 이름 보이는 화면, 말 한마디 한마디요. 그런데요, 이게 또 남편 눈에는 영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캡처할 때 나는 찰칵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다면서 진절머리를 치는 거예요. 진짜 그 찰칵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어 죽겠어. 좋아 보이는 밥집, 카페 다 그림의 떡 아니야? 애 데리고 갈 수도 없는데 그런데 왜 저장해도? 궁시렁궁시렁 거리는데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이 버릇이 왜 생겼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속 편한 소리 한다고요. 물론 그땐 나이가 아직 어려서 어디 데리고 다니기 힘들었던 시기긴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고 아이를 데리고 외출이 가능한 시기가 되니까 저도 주말마다 하나둘씩 제가 캡처해 두었던 장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미 다녀온 곳은 지우고 또 새로운 곳을 발견하면 다시 캡처를 늘리고 그렇게 제 휴대폰은 여전히 바빴죠. 아이가 9살이 되고 저도 어느새 40을 넘기고 나니까요. 이상하게 주말에 돌아다니는 게 더 좋아지더라고요. 체력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은 오히려 더 가벼워진 느낌이랄까요. 물론 남편은 싫어했죠. 주말엔 푹 쉬어도 모자란데 어딜 나가냐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얼굴이 잔뜩 굳어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깨지기라도 했어? 표정이 영 별론데? 아, 나 망했어. 부서 이동이래. 부서 이동? 갑자기? 왜? 당신 무슨 사고라도 친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조직 개편.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게 편했는데 하필이면 바이어들을 직접 만나러 외근도 다녀야 하고 출장도 자주 있는 부서로 이동됐어. 에휴, 그 이후로요, 남편 생활 패턴이 확 바뀌었어요. 평일이고 주말이고 가릴 것 없이 회사에 나가는 날이 늘었고 퇴근 시간도 점점 늦어졌죠. 한 달에 한두 번은 지방 출장도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저랑 아이 둘이서 데이트하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또 우리만의 일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바이어를 대접해야 한다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인사동 밥집 캡처해 둔 거 있으면
그거 좀 보내달라. 신사동에 괜찮은 카페 있으면 추천도 좀 해달라. 순간 좀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찰칵 소리 듣기 싫다고 궁시렁대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제 캡처본을 찾는다니까요. 그때는 별 의심 없이 전달했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어요. 바이어를 대접하는 자리라면서 제가 캡처해둔 곳들은 거의 다 데이트 코스였거든요. 분위기 좋은 밥집, 조용한 카페, 연인들 많이 가는 그런 곳들 말이에요. 거기서 바이어를 만나나?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좀 이상하지 않나 싶었어요. 게다가 주말 출장에 외근에 야근까지 그렇게 많이 한다면 월급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주말 수당이니 야근 수당이니 그런 게 붙어야 정상인데 남편 월급은 늘 똑같았어요. 고정. 변함없이 딱 그 금액. 그때부터 슬슬 마음이 찜찜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엄마들이랑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아이들 이야기하다가 남편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왔죠. 느그네 집 있잖아. 남편 바람나서 결국 이혼했대. 요즘 남자들 맛집 찾아다니는 거 다 이유 있다더라. 맛집은 왜? 그런 데서 데이트하는 거지. 맛집 많이 하는 남자들 조심하라는 말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띵하더라고요. 설마 우리 남편도? 괜히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었죠. 술에 취해서 들어온 남편이 제대로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제 옆에 누워서 중얼거리다가 제 이름이 아니라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른 거죠. 수정아, 나 물 좀 줘.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가 바로 남편을 흔들어 깨우면서 지금 뭐라고 부른 거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이미 술에 곤드레 만드레 취해 있었어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남편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른 채 잠만 자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그 일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어제 술 먹고 나한테 수정이라고 부른 거 알아? 수정이가 누구야? 뭐? 내가 당신한테 그랬다고? 헌체. 아니, 수정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꽁꽁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어제 수정이라고 똑똑히 그랬는데. 수정이가 누구냐고. 나도 몰라. 수정이가 누군데. 뭐 연예인 아니야? 임수정. 오히려 저한테 역정을 내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예민한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착각한 거다, 꿈꾼 건데 예민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하니까 결국 저는 폭발했고요. 그날로 우리는 제대로 대판 싸우고 냉전 상태에 들어갔어요. 말 한마디 안 섞고 각자 지내는 그런 분위기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출장을 간다면서 집을 비운 날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날은 마음이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냥 넘어가자고 하기엔 계속 뭔가 걸리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저는 충동적으로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영업 2팀 정만수 과장님 출장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아, 영업 2팀의 정만수 과장님은 안 계신데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만수 과장 퇴사했어요? 아니요. 정만수 과장님은 영업 2팀이 아니라 원래부터 사무팀 소속이세요. 출장도 안 가셨고요. 지금 자리에 계신데 바로 연결해 드릴까요? 어디서 연락 주신 거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요. 말이 꼬여서 급하게 전화를 끊었죠. 손에 땀이 범벅이 되더라고요. 아니, 이거 너무 수상하잖아요. 출장도 안 갔고 부서 이동도 없었고 지금 회사에 있다니. 그럼 남편은 왜 저에게 출장은 간다고 말을 한 걸까요? 그 순간 저는 확신에 가까운 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인간이 집에 들어오나 안 오나 그냥 기다렸어요. 밤이 돼도 새벽이 돼도 안 오더라고요. 휴대폰도 꺼져 있고요. 그 순간에는요, 더 이상 혼자 머릿속으로 추측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이런 데를 내가 왜 가야 하나 싶으면서도
발은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었죠. 남편 미행 좀 해주세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딱 열흘 뒤였어요.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진을 전달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봉투를 받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안 보고 싶으면서도 안 볼 수가 없었죠.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거기엔요, 누가 봐도 부부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이랑 여자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무 익숙해 보여서 더 화가 났죠. 그 여자의 이름이 임수정이라고 했어요. 그때서야 퍼즐이 맞춰졌죠. 아, 그래서 나한테 이름을 잘못 불렀구나 하고요. 출장 간다, 외근 있어서 늦는다, 회식 있다. 그 말들 하나하나가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날마다 남편은 그 여자 집에 가 있었더라고요. 아예 살림을 차린 것처럼요. 얼마나 허술하게 바람을 피웠는지 사진만 봐도 둘이 진짜 부부 같았어요. 장 보는 모습, 같이 집에 들어가는 모습, 저녁 먹고 산책하는 모습까지요. 저는 그 사진을 바로 남편한테 전송했어요. 너 바람 피운 거 다 안다? 퇴근하고 바로 시댁으로 와. 그리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께 그 사진을 그대로 보여드렸죠. 시어머니는 처음엔 말이 없더니 사진을 몇 장 넘겨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기절 초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어머님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처자식 버리고 바람을 피우네요. 아,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시어머니는 머리를 부여잡고 거의 뒤로 넘어가셨어요. 시간이 흘러 퇴근하고 시댁으로 온 남편을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남편 등짝을 후려갈기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나서기도 전에 남편 놈 등짝을 짝짝 소리나게 갈기는데 저는 팔짱 끼고 주눅이 든 남편 놈 얼굴 구경했죠. 미친놈아, 지금 바람을 피워? 어떻게 며느리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해? 어머, 아파. 아프다는 소리가 나와. 조강진 저를 버리고 잘 사는 놈 하나 못 봤다. 너 같은 놈 아들로 두고 싶지도 않아.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남편은 그렇게 준비라도 한 사람처럼 호다닥 도망을 갔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찔끔 흘리시며 제 손을 붙잡고는 정말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에게 이혼을 하겠다면 말리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저도 참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제 편을 들어주실 줄 몰랐거든요. 일단 진정하시라고 말을 하고 저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앉아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 고민했어요. 머릿속이 엉망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휴대폰으로 카톡 알림이 하나 울렸어요. 보낸 사람을 보니까 시어머니였어요. 메시지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엄마, 연기 좋았지? 새며느리가 의사라고 꽉 잡거라. 그걸 보는 순간 진짜 말 그대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죠. 그런데요, 그 메시지가 바로 삭제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삭제했습니다. 그 문구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곧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 보냈다. 마음 좀 추스리다가 아들놈한테 욕 보낸다는 걸 너한테 잘못 보냈네. 깨톡을 조금이라도 써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지 않아야 삭제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미처 이것까지는 몰랐던 거죠. 휴대폰에 미리 보기 기능이 있다는 걸요. 사실 저는 깨톡 창을 열어서 읽은 게 아니었어요. 휴대폰 메인 화면에 뜬 알림, 그 미리 보기로 다 봤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깨톡 안에서는 여전히 일이 남아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 아, 우리 며느리가 아직 안 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삭제 버튼을 눌렀겠죠. 그리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고요. 혹시라도 저를 떠볼 생각으로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아들놈한테 보낼 메시지를 너한테 잘못 보냈다. 그 말이 얼마나 자연스럽던지요. 진짜 실수한 사람처럼요. 근데요,
시어머니는 하나를 간과했어요. 저한테는 이미 버릇이 하나 생겨 있었다는 거,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건 무조건 캡처해 두는 버릇 말이에요. 나이가 이른에 가까운 시어머니가 삭제 버튼을 누르는 속도랑 아이 키우면서 하루 종일 휴대폰 붙잡고 사는 제가 캡처 버튼 누르는 속도랑 비교가 되겠어요. 미리 보기 뜨자마자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캡처를 눌렀어요. 찰칵. 그 소리가 그날따라 그렇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일부러 더 천연덕스럽게요. 어머님, 남편 폰으로 보내려던 걸 저한테 잘못 보내신 거예요? 내용은 아직 확인 못한 상태여서 욕은 못 봤어요. 전 괜찮아요. 마음도 좀 추스르고 있고요. 그래? 나는 네가 너무 땅을 파고 들어갈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다만 이혼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육아 문제도 그렇고 저도 생각이 많아지네요. 네가 어련히 알아서 잘 결정하겠지. 근데 나는 참 그렇다. 한 번 바람 피운 놈은 두 번, 세 번도 피운다더라. 자식까지 있는 놈이 그런 청신머리로 바람을 피웠으면 그건 답이 없는 거 아니냐? 겉으로 들으면요, 다 저 걱정해주는 말 같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말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긁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말이 나왔죠. 괜히 지저분하게 소송까지 가면 손주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니? 서로 좋게 협의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뭐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보낸 깨톡, 그리고 지금 이 통화를 가만히 이어 붙여보니까요. 답이 딱 하나로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바람을 피운 남편 놈 편이었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말이 저를 위하는 말이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했거든요. 아들놈이 최대한 빨리 최소한의 합의금으로 이혼을 끝내고 의사라던 새 며느리를 보고 싶다는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잠깐이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시어머니가 내 편이라고 믿었던 제 자신이 너무 분통 터지더라고요. 아까 전까지 시댁에서 남편 등짝을 때리면서 너 같은 놈은 아들로 두고 싶지도 않다. 그러던 사람이 돌아서자마자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게요. 너무 뻔히 보이는 연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물론요, 제가 살가운 며느리는 아니었어요. 전화 자주 드리는 성격도 아니고 시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네네 하면서 맞춰주는 타입도 아니었지요. 그렇다고 해서요,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더라고요. 아이 엄마고 당신 손주 엄마인데 통장 사건으로 이미 한번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고도 모자라서 이제는 남편 외도까지 덮어놓고 저를 설득한다는 게요. 그날 밤 저는 캡처해둔 그 깨톡을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짧은 문장 몇 줄이었는데 그 안에 담긴 속마음은 너무 선명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이 집안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그런 결심, 마음 뭐 그런 것들이 한가득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였어요. 이건 감정으로 버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것이 말이죠. 이제는요, 캡처가 아니라 판을 짜야겠구나 싶었죠. 분노한 척 남편을 쫓아낸 다음 시어머니가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려는 속셈이라는 걸 저는 이미 알아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거짓말을 했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요. 어머님,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해요. 저도 소송까지 가면서 이혼을 요란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물론 우리 아들이 천하의 죽일 놈이긴 하지만 굳이 요란하게 그럴 필요는 없지. 그 말을 하자마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확 밝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 짧은 순간의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이 넘어갔다고 생각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속으로 진짜로 엿먹어봐라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놓으니까 변호사가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를 아주 착실하게 잘하셨네요.
불륜 증거로 아주 완벽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괜히 혼자만 끙끙 앓았던 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하나 더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명의 통장을 쓰시면서 문제를 조금 일으켜서 제가 벌금 1200만 원을 냈거든요. 이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잠깐 서류를 보더니 설명을 해줬어요. 타인을 위해 대신 낸 금전적 손해라면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가능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계산이 바로 됐죠. 그 일이 벌어진 게 제가 아이 낳고 100일쯤 지났을 때였고 지금 아이가 아직 9살이니까요. 시기는 충분했어요. 공동 책임 관계에서 대신 낸 돈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이거다 싶었어요. 진짜로요. 게다가 저는 증거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벌금 1200만 원을 내고 나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보냈던 문자들, 저희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자기가 차명 계좌를 빌려달라고 해서 이 사달이 난 거 다 인정한다고 제발 아들한테만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처절하게 빌던 그 내용들이요. 저는 그걸 아직도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요, 손해 사실을 계속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퍼즐이 딱 맞아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으로 한 번에 다 몰아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벌금 1200만 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남편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 그리고 상간녀 소송까지 전부 다요. 한꺼번에요. 이렇게 사건이 콤보로 터지는 경우도 흔하진 않다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만 들어도 드라마 같다고 변호사가 말을 하는데 그 일들을 전부 겪은 저는 어떻겠어요. 저는 그 말에 웃지도 못했어요. 드라마면 좋겠다고,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건 제 현실이었고 이제는 제가 끝을 정해야 하는 차례였어요. 그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면서 마음이 묘하게 차분해졌어요. 분노는 여전히 있었지만 예전처럼 휘둘리지는 않았어요. 그래,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증거로 가자. 그 생각 하나만 또렷했어요. 캡처를 하던 손이 이제는 판을 짜는 손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그날 저는 확실히 느꼈거든요. 그렇게요. 제가 3주 동안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소송장을 시댁으로 보냈을 때 남편도 시어머니도 말 그대로 기겁을 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3주라는 시간 동안 저는 정말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살았거든요. 아이 학교 보내고 밥 해 먹이고 주말엔 평소처럼 아이랑 나가서 돌아다니고요. 겉으로 보기엔 이전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었죠. 시어머니가 중간중간 이혼 이야기를 꺼낼 때도요. 저도 조용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만 했어요. 마치 시어머니 뜻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사람처럼요. 그런데 말이 아니라 소송장으로 화답을 해버렸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소송장을 받자마자 시어머니가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목소리부터가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이혼 소송? 예. 너 어떻게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니? 내가 어마어마한 며느리를 둔 것 같구나. 그걸 이제 하셨어요? 어머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인데 어마어마한 며느리는 얼마나 칼을 갈아왔겠어요. 뭐라고? 너 지금 나랑 말장난하니? 예. 이래서 너한테 득이 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조용히 이혼만 하면 다 끝이 날 일을 왜 소란스럽게 만드냐 이 말이야.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억울하잖아요. 어머님이 그토록 바라는 의사라는 새 며느리 얻으시겠다는데 이왕이면 화려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어? 의사 며느리라니? 시치미도 잘 떼셔. 어머님, 연기하셔도 되겠는데요? 이참에 아예 배우로 전향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참나. 너 지금 누구 놀리니? 어머, 저 지금 완전 진심인데? 우리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연극으로 만들면요. 불티나게 티켓 팔릴 것 같은데요? 충격 실화 이런 거 붙여서요.
물론 저한테도 개런티는 주셔야 해요. 이게 아주 시어미를 우습게 여기고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앉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누가 할 소린데요? 지금 제가 화를 내야 하는 타이밍인데 왜 어머님이 저한테 화를 내고 그러세요? 어머님은 지금 아들 조용히 이혼시킬 걱정하실 게 아니라요. 어머님 본인한테 걸린 소송 걱정부터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걸린 소송이라니? 얘,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그 반응을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 쪽 소송은 아직 송달이 안 된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진짜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제가 전화로 이야기하는 그 사이에 어디선가 연락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숨소리가 달라지더니 목소리가 살짝 떨리면서 묻는 거예요. 세상에, 너 나한테도 소송을 건 거야?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텐데 그때는 그냥 담담했어요. 저는 맞다고 이제는 소송에 집중을 해보시란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전화를 끊고 나서요.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이 방에서 들려오는 숨소리를 들으면서요. 그래, 이제는 끝까지 가자. 이 생각만 들더라고요. 조용히 넘어가 주길 바랐던 사람들한테 저는 조용히 준비해서 정식으로 답을 했을 뿐이었어요. 그게 그렇게까지 놀랄 일인지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죠. 이 사람들 상식에서 저는 밟아도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놀랐던 거겠죠.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 집안에서는요, 착한 사람으로 남아있으면 끝까지 이용만 당한다는 걸요. 다음 날이 되어 소송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시작부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지 시어미한테 고소를 거는 사람이 어딨어? 이혼하라면서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물린 벌금 1200만 원. 그것까지 깔끔하게 받고 끝내야 하지 않겠어요? 예, 우리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말로 하자. 내가 지금 와서 그 돈을 어디서 구하니?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어머님, 집담보 대출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그 귀한 아들한테 말해서 달라고 하세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아니면 새며느리 의사라고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의사면 돈도 잘 벌겠네. 그 새며느리한테 달라고 말이라도 해보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었거든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도 남편도 정말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어요. 전화, 문자, 깨톡 가릴 것 없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현관 비밀번호도 바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집 앞까지 찾아와도 문을 열고 들어올 수는 없었죠. 집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릴 때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주거 침입을 시도한다고요.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니까 동네에서도 다 알게 됐고요. 결국 법정에서요.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각자 자기 사정 좀 봐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놈은 그동안 월급을 생활비라고 전부 저한테 보내왔고 집은 제가 점거해버린 상태라 사실상 빈털털이었대요. 시어머니는 당장 1200만 원이 없다고 난리를 치고 있었고요. 웃긴 건요. 남편 놈이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한테도 역정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빌려달라고 말을 안 했어? 그게 불법이라는데 우리 아들 감옥 보낼 일이 있냐? 변호사님이 연기까지 하면서 재연을 해주는데 웃기더라고요. 소송까지 걸렸는데 남편 몰래 넘어갈 수 있었겠어요? 말 맞다 나 그 돈은 결국 남편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재산 분할도 반반으로 요구했고요. 아이 양육비도 청구했어요. 저기에 위자료, 변호사 비용까지 몽땅 청구했죠. 남편 놈 두 집 살림하느라 이미 돈도 만만치 않게 썼을 게 뻔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당장 저한테 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사람이라는 게요. 돈이 조금씩 천천히 빠져나가면 어떻게든 버텨요. 그런데 큰 돈이 한 번에 확 나가버리면
멘탈이 그대로 탈탈 털리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걸 노렸던 거였어요. 결국 재판부는 제 손을 들어줬어요. 재산분할 위자료 시어머니에게 받아야 할 1200만 원, 거기에 상간녀 소송으로 받은 위자료까지요. 그렇게 저는요, 한순간에 꽤 큰 돈을 손에 쥐게 됐어요. 이게 복수라서 기뻤다기보다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래, 이게 내가 당연히 받아야 했던 거구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요, 그냥 좋게 끝내자, 아이 생각해서 참자, 이런 말로 스스로를 눌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는 쪽에 서 있지 않았고, 기록하고, 준비하고, 끝을 내는 쪽에 서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착하게만 사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내 인생을 지키는 데는 용기보다 준비가 먼저라는 걸요. 물론 이혼을 누가 돈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요, 막상 혼자가 되고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하긴 했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송을 통해서 받은 돈으로 예전에 살던 동네를 벗어나 경기도에 작은 투룸짜리 집을 하나 얻었어요.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은 집이었지만요. 그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우리 아이와 저만의 공간이었어요. 그게 생각보다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아이는 전학을 가야 한다는 사실에 처음엔 많이 속상해했어요. 엄마, 나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거 싫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죠. 그래도 아이한테 천천히 설명을 했어요.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같이 잘 헤쳐가 보자고요. 지금은 새 학교에 적응해서 잘 다니고 있어요. 아침마다 투덜대면서도 학교 가방 메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대견하기도 하고요. 뭐 궁금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불륜 사건 때문에 전 남편 쪽은 상황이 꽤 안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전 남편 회사의 소문이 아주 쫙 났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회사에 전화해서 부서 이동한 거 아니냐고 물어본 적 있었잖아요. 그게 다 연결이 됐나 봐요. 바람 피우려고 부서 이동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회사 안에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요, 전 남편 입으로 직접 들었어요. 네가 회사에 전화까지 했으냐? 소문나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난리를 치는데 그 말 듣고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본인이 한 짓 때문에 생긴 결과를 왜 아직도 남 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상간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고 들었어요. 저한테 위자료 3천만 원을 물어준 다음에 전 남편한테 가서 너 때문에 나간 돈이니까 내놓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전에 들으면서 참 사람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바람이라는 게 혼자 피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둘이 같이 저지른 일인데 말이에요. 그래도 뭐 둘이 좋아서 만난다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그냥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똥파리끼리 천생연분이구나 하고요. 그 이후로의 근황을 조금 더 말하자면요. 전 남편은 회사에서도 예전 같은 위치를 회복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 다니지만 중요한 일에서는 점점 배제된다는 말도 들었어요. 이전 시어머니는요, 제가 알기로는 집 담보대출 문제를 해결하느라 여기저기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다고 했어요. 새며느리 이야기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고요. 그렇게들 각자의 현실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겠죠. 뭐 둘이 붙었는지 갈라졌는지도 궁금하지 않고요. 저요? 저는 지금 꽤 조용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아침에 아이 깨워서 학교 보내고 집 정리 조금 하고 가끔은 혼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보기도 해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그게 가능해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누군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억울한 일을 삼키면서 참을 필요도 없어졌죠. 가끔은 문득문득 예전 생각이 나서 씁쓸해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아이랑 나를 지켜냈다고요. 이 이야기를 돌이켜보면요. 제가 특별히 강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고 기록했고 준비했을 뿐이죠.
지금의 저는요, 완벽하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불안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제서야 저도 저다운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으니까요.